네, 이번에는 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그전 다 돼 가니까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직업 분류 일반 원칙 두 가지. 네, 이것은 필기 시험 때 많이 했죠. 배포, 뭐 포배, 뭐 이거 필요 없이 아마 익숙해졌습니다. 뭐라도 익숙해지면은 이런 키워드 자체가 필요 없겠죠. 네,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직업 분류가. 포괄은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직무는 분류에 전부 포괄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여기 이제 반대말을 표현해 주는 게 요령입니다. 누락되어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배타성의 원칙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시 동일 및 유사 직무는 동일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면 더 좋죠.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은 요 자체로 이렇게 출제가 가끔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부분으로 이렇게 출제도 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분류 원칙 중 포괄적 업무 분류 원칙 3가지. 필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할 겁니다. 주체생입니다. 주체생. 수중에 최고는 맥주다. 뭐 이게 키워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입니다. 일단 포괄적 업무 발생 시 주된 직무 우선 원칙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다. 그 다음에 주체죠. 최상급 직능 우선 원칙인데 요거는 이제 이 순서가 1, 2, 3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안 될 경우, 즉 1번이 뭡니까? 주된 직무 우선 원칙으로 분류하지 못할 경우 이때는 이제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에 의하여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번이 안 될 경우가 되겠죠. 2번이 최상급 직능 우선 원칙인데 1번, 2번과 안 될 경우에 직업을 분류하지 못할 시에는 최종적으로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생산과 사무 또 생산과 판매 이걸 같이 겸용을 할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이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생산해서 판매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판매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생산 업무를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다수 분류 원칙 중 다수 직업 종사자의 의미와 결정 원칙입니다. 예, 다수 직업 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출제가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이 포괄성의 원칙과 그 다음에 베타성의 원칙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이제 포괄적 업무 분류 원칙과 더불어서 이제 다수 직업 종사자의 그 결정 원칙, 분류 원칙 이게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수니까 어때요? 시간당 수입이 최고인 쪽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의미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이 전혀 다른 2가지 이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즉 투잡이나 쓰리잡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일반적 결정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시간 우선 원칙입니다. 제일 많이 하루 중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사하는 시간. 그래서 취업 시간 우선 원칙을 우선이고, 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즉 말하면 1번이 안 될 경우에는 수입 우선 원칙입니다. 어느 게 수입이 많으냐, 그걸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결정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최근의 직업 우선 원칙입니다. 최근의 직업 우선 원칙.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조사시입니다. 조사시 최근의 직업 우선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주시면은, 자, 직업 분류 원칙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가끔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2017 개정안의 특징 4가지입니다. 요건 제가 좀 표기를 못했지만요. 네. 요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3년, 5년 이렇게마다 이 직업 분류가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 2017 개정안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게 최근이니까요. 지식 정보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분 및 신설했다. 아무래도 이런 게 많아졌으니까요. 그리고 고용 규모 대비 분류 항목이 적은 사무 및 판매 서비스직을 세분했습니다. 교용 규모는 커졌는데 그전에는 분류 항목이 적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될 겁니까? 더 세분해가지고 늘어났죠. 자,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든가 사무 및 판매 서비스직 이런 거는 세분을 하거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좀 통합을 한 게 있습니다. 즉 요새 자동화 많이 되죠. 기계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뭔가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직종을 통합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식, 정보와 사회상을 반영을 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직업으로 규정하는 4가지, 직업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4가지 요건. 이 요건은 아무래도 이 직업은 속계 일이다라고 해서 속계 경륜을 따라야 된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속을 말이죠. 속은 속박성입니다. 속박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속박성이에요. 속은 속박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속박성, 즉 속박된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감옥소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수감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 수행돼야 됩니다. 어떤 규칙성이 없으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하다 마는 거, 이런 것은 직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뭔가 어때요? 활동을 한 대신 어떤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돈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성과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서 돈을 잘 번다. 돈을 벌면 직업이냐? 그게 아니에요. 윤리성과 사회성, 즉 반사회성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이윤 추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반사회적 행위, 사기를 쳐서 이렇게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요? 나는 사기업입니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이제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개 경륜이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이 따랐습니다. 또 이제 지급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에는 이제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네 가지 요건이 돼야 되겠지만은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때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많죠. 예. 자,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백수라고 하죠. 백수. 뭐 실업자 뭐 여러 가지 표시하겠지만 아마 이 노래 잘하는 도사가 아마 백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가수 도사님네 한곡 불러주이소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는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는 수용소 내 수용자의 법률위에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이게 바로 뭡니까? 앞에 속죄 경륜 즉 반사회적인 것이죠. 이런 속박된 상태에서 하는 이것은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도박, 강도, 절도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 이게 이제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반사회적이죠. 예,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입니다. 이것도 왜 속박되어 있죠. 이 수용시설이에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자고요. 이것도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수용소 이런 건 수형자입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수용자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인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이자, 배당 등과 같은 자산 수입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은 이걸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 이것도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종류가 많지만은 가수, 도사, 님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곡 불러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6가지 제목이 잘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 직업사전 부가 직업정보 5가지인데 원래 몇 가지 있습니까? 13가지가 있죠. 뭐 13가지가 아니고 한 5가지 정도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왔죠. 자, 원래 기능은 뭡니까? 원래는 코본 개수부 이렇게 배웠죠. 코본 개수부. 코본 개수 배웠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부가 직업 정보입니다. 여기에. 이게 보면은, 그냥, 밑에 이렇게 쭉 우리가 부분적으로 배웠고, 이게 시험이 나옵니다만은, 뭐 조사 연도, 작업 강도, 육체 활동, 정기 교육, 숙련 기간, 관련적 이런 게 생각이 나면은 여기에서 써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황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유직에 환장했다 부가로 이렇게 해서 자는 자격 면허, 유는 유사명칭, 본직업명과 다른 여기 보는 본직업명이죠. 유사명칭, 직무 기능, 작업환은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장은 작업 장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조사를 언제든가 조사 연도, 정기 교육 이런 거, 육체 활동, 뭐 숙련 기간 이런 것 등 이렇게 5개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 직업 정보 중에서 작업 강도 구분 5개입니다. 아가보 히마라고 했죠.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4kg 일단 최고가 나옵니다. 최고 나오고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이고요. 그 다음에 8kg 나와서 들어 올리고 요거의 반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입니다. 보통 작업은 뭐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최고 20kg을 물건을 들어 올리고 요거의 반의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 요 배로 나가죠. 최고 40kg 반.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작업은요. 최고가 없습니다. 요거 차이예요. 그냥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아주 힘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힘든 작업과 아주 힘든 작업은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이고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입니다. 아주 가벼운 작업은 4kg.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화 시켜서 정리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가 직업정보전 작업 강도 결정 기준입니다. 작업 강도 결정 기준요. 이제 이것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건 작업 강도 결정하는 것이고 위에는 이제 작업 강도 구분이 됩니다. 작업 강도 구분. 작업 강도를 구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업 강도를 결정하는 것 이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구분을 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핀트를 맞췄습니다. 밀당하다가 들어 운반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작업 강도 결정 기준은 미는 거 물체를 밖으로 밀어내고 당기고 그리고 안 되면 들어 올림 그 다음에 운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표현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여하튼 이건 미는 건 밖으로 내 기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고 당기면 안으로 되겠죠. 들어 올리는 건 높이 다른 높이가 돼야 됩니다. 올리거나 내리는 작 높이가 다른 것이고 운반은 장소의 변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 9단계 있죠. 이거는 시범 30일 이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운데 거를 하나 기준을 하십시오. 자, 6개월 초과해서 1년 이하가 이제 5단계라고 생각하면은 요걸 통해서 반반씩 줄이거나 적당히 요거는 계산하는 거니까 요 뭐 제가 설명을 일부러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알아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 했던 작업 강도에서는 제가 조금 한번 더 드릴 말이 있네요. 기준 4가지 하면 밀당, 더러, 운반이고요. 5가지 하면은 아가보, 히마 이렇게 차라리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 혼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 노동 수요 탄력률 4가지 우리가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또 출제가 됩니다.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탄력적으로 만든 거. 또 노동 수요 탄력성 공식과 결정력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3가지 묻기도 하고 4가지 묻기도 하고 탄력성 공식을 쓰라고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출제자 마음입니다. 일단은 탄력 요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탄력하면 총을 생각해야죠. 총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살상 효과가 크죠. 그 대다수 총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익혔죠. 대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노동 수요는 일자리라고 했죠. 어때요? 기계가 많이 들어온다 하면은 일자리 변동이 크게 생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자리는 탄력적이 된다. 노동 수요 대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자리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폭이 크다. 바꿔 말하면 안정적이다가 아니고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 위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크면 어때요? 즉 제품을 만드는 재료가 많이 들어오면은 일자리는 늘어날 테고, 재료가 적게 들어오면 부득불 어떻게 해야 될까?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것이 바로 탄력성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생산물 수요는 뭐냐? 판매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판매. 즉,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 말인 거예요. 네, 잘 팔리면은 계속 더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겠죠.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주라도 일자리를 줄여야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총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의 임금 비중, 비용의입니다. 노동 비용의 임금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임금의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기계와 노동의 대체가 크면 커지고 적으면 적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반대쪽 얘기할 필요 없고 클수록 커진다. 탄력이. 그 다음에 노동의 다른 생산의 공급 탄력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생산물 수요 잘 팔릴수록 일자리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임금 비중이 클수록 일자리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탄력성, 노동 수요 탄력성은 항상 보통은 이 구하는 게 노동 수요죠. 노동 수요가 이 탄력성 공식은 있고 항상 묻는 게 분자에 옵니다. 분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임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도 그렇고 노동 공급 탄력성도 임금에 대비한 탄력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가 일자리가 110개로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변화율은 어떻습니까? 10% 변화했죠. 이건 뭐 따로 계산 문제에서 제가 또 별도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임금은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다가 12,000원으로 올랐다. 그럼 20% 증가됐죠. 그럼 20%. 그럼 20%고 10%니까 어떻게 됩니까? 0.5, 탄력성은 0.5가 됩니다. 요 탄력성에서는 변화율에는 퍼센트를 쓰지만은 탄력성에는 퍼센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0.5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동수요 탄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 요거는 응용도 많이 되는 기본 공식이니까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입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여가와 소득과의 이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때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임금 인상 시에 나는 여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득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서 이제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여가가 열등제일 때 소득 정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복잡할는지 몰라도 쉽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 공급.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일단 그래프를 하나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이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올라가죠. 요거는 근무 시간, 즉 노동 공급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이제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임금이 올라가면 갈수록 임금이 올라가죠. 계속 여기에 10,000원, 20,000원 올라가죠. 그러면 보통 노동자도 임금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게 근무 시간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상향 오른쪽으로 상향한다라고 합니다. 우상향.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임금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노동시간도 더 커지는데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무턱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임금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노동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노동 공급을 이렇게. 즉 뭐냐면 임금이 올라가도 그래프가 이렇게 온 시점은 보십시오. 요만큼 했던 노동시간이 5시간이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 3시간 또는 2시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게 우상향으로 갔다가 후방으로 이렇게 굴절하죠. 이렇게 굴절. 그리고 요걸 후방 굴절이라고 합니다. 네, 곡선이 후방 굴절. 네. 이렇게 후방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선택의 기점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선택이 있고, 자,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게 있어요. 후방으로 굴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올라가니까 나는 계속 돈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선택을. 여기 이제 선택 모형이라고 했죠. 근데 임금 올라가니까 나는 이 정도에 이제 만족을 하고, 나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뭔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여가 쪽을 선택하는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럴 경우 요것을 바로 뭐냐면은, 임금 인상 시에 노동을 선택하지 않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요것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소득 효과. 아시겠죠? 임금 인상 시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가의 종류는 정상제가 있고 정상제, 열등제가 있습니다. 열등제. 정상제는 여가가 그 사람에게 많고 선호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후방 굴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열등제,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금 인상 시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가로 가지 않고 원래대로 노동을 계속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르게 좀 이렇게 또 깊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묻는 문제가 세 문제죠. 첫째, 여가의 대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소득 효과를 설명해야 됩니다. 여가의 대체 효과는 여가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 뭘 하는 거? 계속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여기는 지금 풀이는 소득 효과부터 먼저 되어 있네요. 뭐 그래 상관없습니다. 노동법의 소득 효과는 임금 상승 시 근로자는 노동자 공급보다는 여가를 선호하게 돼요. 노동시간을 이렇게 줄이죠. 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요걸 선택한 사람은.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노동공급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후방 굴절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노동공급의 대체 효과는 역시 임금 상승 시에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서 여가의 돈 쓰는 이게 그 사람에게는 아깝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근로자는 여가를 선택하지 않고 줄이고
선택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요 마무리로 요걸 넣어줘야 됩니다. 노동공급선은 계속 우상향하죠. 오른쪽 위로 정비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여가가 마지막 질문이 여가가 열등계일 때죠. 열등계는 어떻게 해? 소득 정대에 따른 공급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여가가 열정될 때 임금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열등계일 때는 나는 노는 게 싫어라고 한 사람은 이거 소득 효과 대체 효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득으로 여가를 소득이 좋더라. 무조건 돈 버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노동 공급선은 오른쪽 우상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렇게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은 조금 앞뒤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원하는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 공급의 결정 또는 뭐 영향 요인입니다. 노동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뭐 쉽게 말하면 어째야 일하러 가느냐 이겁니다. 노동 공급은 일하러 간다는 것이거든요. 어째야 일하러 가겠습니까? 취업을 결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이거 힌트 설명이고요. 임시죠 경질로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일단 임금이 높으면 어떡할까요? 일하러 가죠. 가는 사람이 많죠. 뭐 이게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노동 시간에 따라서 그 집은 말이지 하루에 23시간 근무해야 돼. 이러면 공급 잘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근로 조건이 다릅니다. 여름에 에어컨도 돼 있고 말이죠. 휴게 시간도 잘 돼 있고 이렇다. 근로 조건에 따라서 일하러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이건 좀 포괄적 의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은 노동 공급도 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노동의 질입니다. 그게 힘든 건지 아니면 좀 편안한 근무인지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조건을 생각나는 대로 5가지 아무거나 넣어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거나 낮추는 요인 6가지입니다. 이건 기교남 가출림 해서 6가지 했습니다만, 이거는 말이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왜 기혼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이 왜 직장에 갈까요? 이걸 생각하고 그냥 타당성 있게 쓰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막상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나죠. 멘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해놓은 것입니다만은, 여하튼 한번 들어보면서 해봅시다. 남자가 기교가 너무 좋아서 가출을 해버렸다. 그래서 키워드를 기교남 가출림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서가 조금 이렇게 요대로 안 돼 있더라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가계 생산 기술을 뭐라고 했습니까? 필기 공부할 때 세탁기라든가 식기 세척기라든가 이런 거 집안에 기혼 여성들이 일할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게 단축이 되죠. 이런 걸로 이게 이제 가전제품 생산 기술, 가전제품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옛날에 일하고 가고 싶어도 빨래 시간 뺏기고 밥하고 뺏겨서 못 가죠, 시간이. 그러나 가전제품이
발달되면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달할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증가된다. 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다음 출산율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한 10명, 20명 되면 직장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녀의 수도 되고, 이걸 또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자녀가 또 연령이 어리면은 힘들겠죠. 그럼 연령이 커서 자녀라도 20세 이상 되고 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노동 참가율이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남편의 임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집안 식구의 가구원의 소득에 영향이 있습니다. 말하자고 하면, 남편 연봉이 한 2억, 3억 된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기혼 여성이, 어때요? 일자리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면 다른 가구원에서도 뭐 아들이라든가 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생활비를 많이 준다. 이러면은 기혼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 참가율은 낮아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소득이 또 반대로 이런 그 소득이 형편없다. 어, 한 달에 집거리만큼 돈도 안 준다. 그럼 어때요? 기혼 여성은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동 공급, 즉 일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인식 변화죠. 기업이 여성에 대해서 그전처럼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평등하고 이렇게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좋으면은 안 하던 일도 하고 싶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요새 고급 일자리를 찾죠. 근로 조건도 좋고 대우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집에서 노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임금입니다. 예. 임금이 높으면은 놀다가도 한번 일하러 가볼까? 이렇게 해서 노동 참가율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만약에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오를 수 있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엔 노동시장론이 이제 시작되네요. 예, 내부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인적 자본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내부 노동시장은 쉽게 말하면 직업끼리 시장입니다. 노동시 일자리가. 쉽게 말하면은 어떤 거요? 대기업, 뭐 삼성이라든가 SK, 뭐 이런 대기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 내부에서 정진, 배치, 전환 이렇게 하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 발전시키는 요인으로는 그런 회사마다 관습이 있어요. 숙련의 특수성, 뭔가 기술에 특수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장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훈련은 일반 기본 훈련이 있고요. 직업 훈련이 있고 현장 훈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부 노동시장 그 인류회사는 그 회사만의 특수한 공개하지 않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훈련을 중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장기 건속도 되고 대우도 좋고 근무 조건도 좋고 승진도 잘 되고 이직률이 반대로 적고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내부 노동시장의 이론입니다. 다음에 이중 노동시장은 시장이 둘로 쪼개 있어요. 뭘 기준으로? 근로 조건, 근로 조건은 근무 환경, 복지 이런 것도 되고 임금도 되고 어떤 그 학력도 되고 등등 여기에 따라서 근로 조건이 좋은 시장을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근로 조건이 아주 나쁜 열악한 것을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든 어디든 이렇게
노동시장이 이중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노동시장 어때요? 근무 조건 좋지가 않죠. 아주 열악합니다. 승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 심합니다. 한 달 일하고도 그만두고 장기 근속자가 없고 이러한 막노동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등에. 그래서 앞에 말했던 그 내부 노동 시장은 우리가 이중 노동 시장 이론에 비추어 보면 어느 시장에 들어갑니까? 근로 조건이 좋은 1차 노동 시장에 속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자, 인적 자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하나의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대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의 투자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소득 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투자 이론은 실제 교육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정보 또는 건강도 뭐냐면은 인적 투자가 됩니다. 건강 관리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이나 훈련 받는 거,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인적 자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 측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이윤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핵심은 인적 자본 이론은 사람도 하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 이런 것이 아주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대학 막 보내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 이론에 아주 과하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내부 노동시장 이론과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 이론, 어느 것을 묻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답쓰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9번째 강의 마지막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출제 많이 됩니다. 자, 내부 노동시장이니까 내부로 여러분들 들어가려면 일단 현관문을 쑥 열어야 내부로 들어가죠. 그래서 형성 요인은 현관숙입니다. 아까도 그 시장 이론에 말했지만은 내부 노동시장은 현장 훈련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관은 그 회사만의 그 관습 문화 일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뭔가 다른 데하고 차별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적응 못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숙은 뭐냐면 숙련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기업 내부의 그 노동력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술이 내려지는 숙련된 기술, 이게 숙련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런 내부 노동시장에 들어가서는 인정을 받기 힘들죠. 이래서 이렇게 현관숙으로 하시고, 현관문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장성이 하나 써 있어요. 안에 큰 멋있는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장성은 무슨 뜻이냐? 그게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입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유지가 아주 가능합니다. 왜? 월급을 많이 주니까요. 월급을 많이 줘야 우수인재가 몰려들죠. 그 다음에 장은 뭐냐면은 장기 고용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사람 단기로 되면은 회사로도 손해죠. 우수 인력을 딴 데 스카우트 당해버립니다. 스카우트 하는 게 아니고. 승은 뭐냐면 기업 내부 승진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장성이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일단 노동시장의 시장론 일부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